계약의 서명. 선생님은요, 살면서 가장 큰 선택이 뭐였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늦은 오후, 바닷가 찻집. 잔잔하게 퍼지는 커피향과 바다 냄새 사이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그건 말이지 그때는 몰랐어. 그게 그렇게 큰 선택이 될 줄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아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내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그저 보통의 청춘이었던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된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27이었고 하루하루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미술교사를 꿈꾸며 강사 자리를 전전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엄마는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더 진행해 보자 했지만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다. 입원비, 간병인 비용, 약값, 검사비. 그 모든 숫자들이 나를 짓눌렀다. 잔고는 바닥을 쳤고 빚은 계속 늘어갔다. 그날도 병원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다. 손엔 고지서가 들려 있었고 목 안으로는 눈물이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그 순간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섰다. 말끔한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서윤 씨 맞죠?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거 받아보세요.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믿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입원비 전액이 결제된 영수증, 그리고 한 장의 문서, 동거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본 계약은 계약인 서윤과 계약자 강시연 간의 1년간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한다. 계약 기간 1년. 계약인의 병원비, 거주비, 생활비 전액 지급. 외부 접촉 최소화. 감정적 관계 형성 금지. 계약 파기 시 모든 지원 금액 환수.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계약. 하지만 그 안에 쓰여 있는 단 하나의 조건. 계약인의 어머니 병원비 전액 지원. 그 문장이 내 손을 떨리게 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확인했다. 의무기록실, 수납창구, 회계부서, 모든 곳에서 말해주었다. 이미 전액 납부됐습니다. 이분 명의로요. 그 이름 강시연.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서류를 들고 한강 다리 위에도 올라가 보고 엄마가 잠든 병실 옆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 왜 그런 선택을 하려 하냐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 아니면 엄마를 잃을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단 1년만이다. 감정도 사랑도 그런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단지 1년짜리 인연이 아니라 내 모든 운명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 계약이 성사된 날 나는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 깊숙한 산 중턱에 자리한 오래된 양옥집. 대문부터가 무언가 범상치 않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공기도 묘하게 무거웠다. 집안은 놀랄 만큼 정갈했고
가구들은 낡았지만 값이 나가 보였다.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그가 내게 말했다. 1년간 이곳에서 함께 지낼 겁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동선은 분리하고 접촉은 최소화합니다. 내게 배정된 방은 복도 가장 끝에 있었다. 그런데 방문에 이상한 게 붙어 있었다. 진홍색 부적. 한자로 쓰인 글씨는 낯설고 묘하게 섬뜩했다. 사람 기운 봉쇄, 운 억제, 기운 가둠. 나는 되물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툭 내뱉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방 안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다. 둥둥둥. 북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낮게 울리는 소리. 처음엔 밖에서 들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방 안, 벽 너머 어딘가에서 들렸다. 나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무것도 듣지 마. 아무것도 느끼지 마. 이건 그냥 돈을 받고 지내는 집일 뿐이야. 하지만 그 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엔 뭔가 설명되지 않는 기운이 있다는 걸. 며칠 후 계약자 강시연은 내게 다시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조용한 응접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내게 말없이 한 조항을 가리켰다. 7조. 상호간 감정 개입 금지.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사람 마음도 계약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선을 분명히 그으면 됩니다. 그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의 눈동자는 감정을 숨긴 채 어디론가 멀리 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남자, 사람의 감정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철저히 선을 지켰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만 함께 했으며 나머지 시간은 내 방에서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벽을 만들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이상하게 그 장면이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따뜻했다. 아주 잠깐 진심이라는 게 스쳐간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 계약서에 적힌 이름 강시연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이름이 될 줄은. 그 사람과 맺은 계약이 단지 1년짜리 가짜 동거가 아니라 내 삶을 뿌리째 뒤흔들고 끝내 나라는 존재의 의미까지 바꿔놓을 선택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던 거다. 붉은 부적, 그림자. 선생님은 운명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 질문을 들은 건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론 잠시 숨을 삼켰다. 운명. 그 말은 늘 내게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을 안겼다. 글쎄, 운명이란 게 뭔진 몰라도 내가 거기 휘말려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네. 나는 그렇게 조용히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제자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고 그 아이가 궁금해하는 건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일이었다. 그 겨울
계약서에 서명한 지 딱 2주가 지나던 시점이었다. 강시연의 집. 그곳은 낮엔 고요하고 차가웠고 밤엔 기묘하고 설명되지 않는 기운으로 가득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곳곳에 붙은 붉은 부적이었다. 내 방문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부적은 지하실 문, 서재 옆 창틀, 심지어 벽난로 안쪽에도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기운을 막으려는 듯 혹은 무언가를 가두려는 듯한 문구들. 어군 봉쇄, 귀기 차단, 사기 밀폐. 나는 밤마다 그 부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체 이 집엔 뭐가 있는 거지?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건 소리였다. 밤만 되면 들려오던 그 북소리.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피곤하거나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정확히 매일 밤 11시 47분 3번 울렸다. 그리고 나서 사라졌다. 둥둥둥. 세상 조용한 공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울림 같기도 했고 내 안에서부터 울리는 심장 박동 같기도 했다. 어떤 날은 그 소리에 눈물이 터졌다. 어떤 날은 불안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그 집 어딘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아침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던 시선. 주방에서 컵을 꺼낼 때 들리는 미세한 기계음. 샤워 중 천장 틈에서 느껴지던 흐릿한 압박감.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이 집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보기로 했다. 걸음을 죽이고 벽 모서리마다 시선을 뒀다. 그리고 벽난로 장식 뒤, 액자 속, 거울 옆 가장자리.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작은 렌즈가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몸이 오싹해졌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 계약 자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강시연에게 물었다. 저 혹시 집안에 CCTV 설치되어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당연하죠. 계약 조항 9번 보안상의 이유로 실내 전 구역 감시 동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그건 마치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라는 식이었다. 그럼 화장실도요? 아니요. 사적인 공간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공용 구역과 복도, 주방, 그리고 당신 방 입구까지는 포함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분 나쁘다고 항의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서명을 했으니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집안에서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긴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향 냄새가 새어나왔다. 향은 부적과 비슷한 냄새였다.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서 맡아본 적 있는 묵은 기운과 불타는 나무 냄새가 섞인 냄새. 문 안에는 오래된 제단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사주지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강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방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거대한 북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얼굴이 없었다. 그저 하얀 연기처럼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형체였다. 그 형체는 내 이름을 부르듯 입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집은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소스라치게 깨며 숨을 헐떡였다. 이마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집엔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감시나 계약을 넘어선 운명적인 힘에 가까웠다. 강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우리의 식사는 매일 조용했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한 번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그의 차가움이 어느 순간부터는 슬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종종 무거워 보였고 밤늦게 책을 읽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웠다. 어쩌면 이 집에서 나만 고립된 게 아니라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가둬진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복도 끝, 내 방 앞에서 그가 서 있었다. 붉은 부적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혹시 이 부적 왜 붙여놓은 건지 물어봐도 돼요? 그는 이번엔 쉽게 대답했다. 사람 하나가 너무 강한 기운을 타고났을 때 그걸 억누르지 않으면 주변이 감당을 못하기도 해요. 나는 웃었다. 그게 저예요? 그는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이 모든 건 정해져 있었다는 걸. 그는 우연히 날 고른 게 아니었고 그 계약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운명처럼 설계된 길 위에 나는 조용히 발을 디딘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앞으로 더 깊은 어둠과 설명되지 않는 진실 속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었다. 계약서 7조 감정 금지. 사람 마음을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응접실, 차가 식어가는 소리만이 배경처럼 감돌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진심이 궁금했다. 이 남자 정말 사람의 마음이 조항 몇 줄로 조절된다고 믿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믿으면 감정이 파고들어요. 계약은 선을 명확히 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너무도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런 말투야말로 어딘가 오래된 상처 위에 덮어놓은 방어막처럼 느껴졌다. 계약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 8시에 주방으로 향하면 그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커피는 늘 진하고 잔은 입구에 살짝 균열이 간 회색 머그잔. 말은 없지만 그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잘 주무셨어요? 그는 시선을 들지도 않은 채 그럭저럭요 하고 답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는 가끔 먼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커피가 평소보다 진하네요. 창문 조금만 열어둘까요? 사소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 담긴 기류는 계약서의 문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감정 개입 금지. 계약서 7조는 선명했다.
계약 당사자 간 감정적 관계 또는 애정 감정 형성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약은 자동 파기됨. 나는 처음엔 그 조항이 과하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도 않는데 굳이 금지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막상 그와 함께 살다 보니 사랑이 아니더라도 감정은 스며드는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조용했고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그때 시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앉으시죠. 그 자리는 바람 들어요. 그는 내 옆 의자를 살짝 끌어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부드러웠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계약이 설정한 경계와 상관없이 우리 사이엔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고 있었다. 다음 날 시연이 아침 식사 중 불쑥 말했다. 오늘 오후 어머니 병원에 갑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나는 놀랐다. 계약 이래 처음으로 그가 내게 같이라는 말을 썼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 요즘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번쯤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그와 함께 병원에 향했다. 병실은 햇빛이 잘 드는 6층 끝방이었다. 강시연의 어머니는 마른 체구에 작은 얼굴을 한 노부인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코엔 산소줄이 걸려 있었다. 나는 문턱에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잠깐 동안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엔 기묘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선. 나는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왔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나는 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저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는 가끔 무속 쪽과 연결되는 말씀을 하세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다가도 어떤 순간엔 마치 예언처럼 정확한 말을 하시기도 해요.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가 내게 하신 마지막 말이 사주가 맞을 거다. 그 아이 오게 될 거다였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7조 감정 금지. 계약 당사자 간 감정 개입이 확인될 시 상호 신뢰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지원된 모든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나는 서명을 한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그 밑에 강시연이라는 글씨체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문서 하나로 억제될 수 있는 걸까? 그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이 나를 계약 상대로만 대하고 있는 걸까? 나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만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며칠 뒤 집안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다. 내가 책을 읽던 중
갑자기 정전이 났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나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복도를 지나 거실 쪽으로 향했을 때 뒤에서 시연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놀라셨죠? 그는 내 옆에 서서 손전등을 들고 불확실한 전기함을 점검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던 순간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결이 가까이 있었고 그 짧은 접촉이 너무 오래 남았다. 나는 순간 어깨 위에 남은 체온을 지워내려 애썼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었다. 가장 어리석은 건 계약을 지키려다 진심을 감추는 일일지도 몰라. 사람은 물건처럼 소유될 수 없고 감정은 숫자처럼 조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사람을 조건으로 묶고 감정을 규칙으로 누르려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사주의 감. 사람이 팔리는 일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 말을 꺼낸 건 바닷가 찻집에서 제자와의 대화 중이었다. 처음엔 그 아이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말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진짜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웃었다. 진실을 말하면 믿지 않을 테고 거짓을 말하자니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몰랐을 거다. 내가 했던 그 말 속에 정말 사람이 거래된 기록이 들어 있었는지. 계약 생활이 어느덧 석 달이 되어갈 무렵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시연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하세요. 정신은 자주 흐릿하지만 가끔 놀랄 만큼 선명해지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이상하리만치 낯설지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으니까. 병원 복도는 여전히 비릿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 병실 앞에 섰고 나는 약간 뒤따라 들어섰다. 노모는 창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다 우리를 알아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우리 아이들.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우리 아이들이라니. 시연도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어머니, 서윤 씨예요. 전에도 함께 왔었죠.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내 사주는 귀해. 아주 귀한 별이야. 그걸 잃지 말아야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놀라울 만큼 차가웠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리만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날 저녁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 오랜만에 어머니의 병원 서류를 꺼냈다. 치료비 내역서, 진단서, 약 처방,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문서. 처음 보는 봉투에 담긴 그 서류에는 이름 없는 무속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서류를 펼치자 붓글씨로 써 내려간 한 줄 문장이 보였다. 1993년 4월 29일 정오 출생. 제왕의 별 있음. 사자의 운을 반전시킬 복의 사주.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대체 뭐지?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덧붙어 있었다. 거래 완료. 양도자 서태준. 인수인 진무영. 서태준.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우리가 7살 때 집을 떠났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었다. 엄마는 그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고 나도 굳이 찾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를 판 사람이라니. 그 문서가 말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거였다. 사주가 거래됐다는 건 그냥 출생 정보 몇 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넘겨졌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불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곧장 오래된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릴 적 엄마가 아버지를 찾으려고 수소문하던 이름과 주소가 떠올랐다. 부산 근처 기장 쪽 폐가 부근에 있던 그의 형님 집. 그곳에 아직도 그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다. 나는 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시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도착한 동네는 오래된 전통시장과 산골이 섞인 곳이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낡은 현관문 안쪽에서 느릿한 걸음이 들려왔다. 누구? 문이 열리자 아버지. 늙고 수척해진 얼굴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나예요. 서윤이요. 그는 순간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오겠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내 사주 팔았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는 그제야 나지막이 중얼였다. 미안하다. 그땐 돈이 없었어. 너 태어나기 전부터 빚이 있었고, 내가 자라던 중에도 사람들이 그랬어. 이의 사주, 큰 운이 있다. 제왕의 별이니까 거래할 수 있다고. 그걸 믿고 날 팔았다고요? 나는 눈물이 복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난 그냥 언젠가 내가 그 사주 덕에 잘 살 줄 알았어. 그게 다였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울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다. 그저 굉장히 낯선 기분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이 내 이름, 내 생일, 내 존재를 서류 한 장 값에 넘겼다는 사실은 감정이 아닌 현실로 느껴졌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팔린 건 단지 사주가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내가 팔렸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날 밤 나는 계약서를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시연이 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상대가 필요해서도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에서 이미 값이 매겨져 있었고 그걸 원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다. 그날 밤 시연이 조용히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제 사주 팔려 있었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느꼈다. 그 또한 그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그와 그녀의 어머니. 그날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밤새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뒤척이다 잠이 들었고 아침엔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하루, 시연은 식탁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꺼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나는 포크를 멈췄다. 이른 아침부터 무언가 묘하게 불안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호흡이 조금 불안정하셔서 담당 의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자주 찾으셨거든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한기 어린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시연의 손등이 떨리는 걸 봤다. 그는 무척 조용했고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노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러다 문소리에 반응하듯 서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자 놀랍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왔다. 나는 순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흐리멍덩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아이, 이 기운 내가 기억해.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사람은 어떤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의미심장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그녀는 나를 당기듯 끌어안았다. 뼈만 남은 팔에서 믿기 힘든 힘이 느껴졌다. 그 아이, 그 애가 고장났어. 네. 나는 되물었지만 그녀는 계속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릴 때 너무 오래 혼자였어. 말하지 않았어. 숨겼지. 그걸 이 엄마도 알면서 모른 척했어. 그녀의 눈동자가 가장 깊은 죄책감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의 웃는 법을 잊었어. 사람을 믿는 방법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전부 잃었어. 나는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났다. 내가 울고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감싸쥐고 말했다. 당신이라면 그 아이를 다시 숨쉬게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도에 나와 앉아 있는데 시연이 의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다가왔다. 심장 리듬이 좀 불안정하답니다.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언제 다시 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해요. 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웃었다. 사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내가 29이 되던 해였어요. 그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르는 사람을 옆에 둔다는 건 자신을 매일 한 조각씩 잘라내는 일이거든요. 그의 말에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런데 그가 나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정면에서 깊고 복잡한 눈으로 어머니가 당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요한 호수처럼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는 목이 잠긴 채 말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나까지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자주 잠들었고 간혹 눈을 뜨면 내 이름을 불렀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나를 딸이라 불렀다. 우리 딸 왔구나. 그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한 번도 엄마 아닌 다른 여자의 입에서
그런 따뜻한 말 들어본 적 없었으니까. 그녀는 이런 말도 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끄는 인연은 스스로 되돌려야 해요. 그 아이 당신이 손 내밀지 않으면 평생 그 안에 갇혀 살 거예요.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중환자실 입구. 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위독합니다. 의사는 연락할 가족이 있냐고 묻더군요. 내가 대답했죠. 없다고. 그의 어깨가 떨렸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다 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도 상처도 외로움도 다 견딜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서 갈라질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근데 당신이 병실에 나타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고, 처음엔 그것조차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당신이 어머니 손을 잡고 같이 울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내가 숨기는 걸 다 봐도 괜찮겠구나. 그 순간 내가 먼저 그의 품에 안겼다. 차가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생각보다 오래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의 슬픔을 처음 봤어요. 그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죠. 사람은요, 가끔 누군가의 울음을 대신 울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있도록 곁에 있던 사람이 나였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계약 연장 청구서. 계약은 끝날 줄 알았어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날은 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벚꽃이 피기도 전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나는 그 이후로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다. 시연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그 고요함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내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말을 꺼냈다. 그날 저녁 집 마당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시연은 잔디 끝에 서 있었고 나는 거실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봤다. 그가 먼저 들어왔다. 어디선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계약 연장 제안서입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봉투 안에는 새로운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조건은 거의 같았다. 기간만 달랐다. 기존 계약 종료 후 1년 추가 연장.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분의 상태는 분명히 안정적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는 말을 멈췄다.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침묵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시연 씨, 계약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살짝 떨궜다.
그걸 알면서도 또 계약서를 내민 이유가 뭐예요? 그는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약이라는 말이라도 붙이지 않으면 당신이 내 곁에 남아주지 않을까 봐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말도 아끼고 거리도 지켰어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다.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이 웃는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어머니가 잠들 때면 나도 당신처럼 숨을 고르게 되고 내 감정이 어느새 계약이 아니라 진심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계약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 둘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것만 분명해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혼자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내 손을 꼭 붙잡고 한 가지 말을 되풀이했다. 그 아이, 혼자 있는 거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그 아이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잊은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도 없이 말했다. 그 아이는 사랑해요.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마음이 틀렸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내 얘기 같았다. 사랑을 느끼고도 그 사랑이 틀렸을까봐 외면하던 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시연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나는 그가 사라진 뒤 조용히 쪽지를 폈다. 처음엔 그냥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안정을 찾았고 당신이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가 견딜 수 있어집니다. 당신 없이도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신이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들고 온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붙잡고 당신을 붙잡아 보고 싶어서요. 나는 그 종이를 오래도록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정하게 나를 대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루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다 문득 시연이 말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이 처음엔 죄책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죄책감이요? 예.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왔고 어머니를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것 같았고 그게 미안했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있어서 내가 나인 것 같아서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래요. 당신 곁에 있으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사람? 예. 계약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이젠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요. 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작게 웃었다. 그거면 연장 계약 서명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손에 사인을 남겼다. 마음이란 게 그렇더군요. 아무리 밀어내도 어디선가 스며들어요.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고 외면한다고 끝나지도 않죠. 그 사람 곁에 있는 순간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여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졌습니다.